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갈등은 정치의 본질이죠. 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다반사인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며 모인 정치가 갈등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대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고, 독재라고 규탄합니다. 야당이 새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싸움을 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국민들도 그 갈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폭고, 독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출범 한 달 된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임명을 독재라고 합니까? 이러면 싸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지점을 단어로 구체화시켜주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렇게 여론과 함께 여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건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독재 딱지를 이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건 너무 게으른 겁니다. 제 불만은 그러니까 싸운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서로서로 긴장하고 성장도 하는데 지금 너무 못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 좀 잘 싸웁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문제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예.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게 첫 뉴스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전격 임명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임명 이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책 능력이 입증된 데다가 국정 공백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 먼저 알리고 양해 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야당은 여기다 이제 반발을 하는데 반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발과 관련된 워딩들이 제가 보기엔 게을러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재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국회 보고서 이제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에 다시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을 하죠. 해달라고.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열흘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한을 주고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열흘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정당 인사권. 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채택이 잘 안 돼서요. 채택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채택 안 된 사람들 중에 된 사람, 인사를 결국 한 사람이 27명이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명도 보고서 불채택으로 낙마한 인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명이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논조에 따르면 10년 내내 독재를 한 거예요. 폭거, 예. 네, 폭거랑. 예. 근데 첫 번째 인사부터 독재라고 단어를 세게 한다고 저절로 이게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게으른 워딩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했다고. 만약 이걸 독재라고 하려면 대통령은 야당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제도는 이제 청와대가 이 사람을 봐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고 국회는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가 대변하는 민의를 이제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민의가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준 거죠, 중간에. 합법적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대변하는 민의는 이렇다고. 근데 지금 소위 민의라고 하는 여론이 이 인사에 긍정적이에요. 어제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담 없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인사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떨어뜨리고 싶었으면 여론이 떠나갈 정도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진 겁니다. 이 여론전에서.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첫 번째 본인들이 낙마시키고 싶었던 인사를 낙마시키지 못했다고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야당의 싸움 실력에. 자, 다음 수는요. 네, 더 큰 내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 김상조 위원장과 달리 강 후보자는 야3당 모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1차 시한은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문제죠. 이 헌재 소장 자리는 표결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3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 이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고. 네, 이미 그 의사는 아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김희수 헌재 소장에게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강경화 후보도 지금 이 추세면 임명을 그냥 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엉뚱하게 김희수 헌재 소장이 낙마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결에 따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제 정부 추경안 반대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법정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제 일단 추경안 심사에 동의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두 당은 어제 추경안 심사에 합의해 준 적이 없고 추경안 처리 의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논의를 같이 해보겠다. 예, 그렇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추경도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진 않겠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야당은 추경 관련해서 본인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겠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아예 불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저항으로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 전략이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예. 설득력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있는지. 이 전략을 현 지도부가 잡은 걸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불참합니다. 아예. 사실상 거의 모든 국회 일정이 불참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네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29일에서 3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일정 소화합니다. 다음 달 1일 귀국길에 오르는 3박 5일간의 일정입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굉장히 뭐랄까요. 흥미진진한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역대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트럼프 자신이라고. 아무래도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기를 칭찬해 준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자기애가 넘쳐서요. 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 네, 강요들과 모여서도 자기 얘기를 한다고.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어떤 포인트로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 관례는 뭐 표준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전략적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악수를 세게 하는 것으로 네, 그렇죠. 기사를 제압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유치해요. 대통령이 돼봤자. 근데 양국의 유럽의 강대국과 세계 최강대국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세계 언론 톱을 장식한 게 악수를 누가 더 힘 세게 주고 했다. 이게 막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뉴스였죠. 이건 침팬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네. 남자들이 그렇죠, 뭐. 이와간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자고 해야 되나요? 등산을 하자고 해야 되나요? 저 뒷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부러 져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겨야 되죠. 이겨야 하는 건가요? 악수 가지고 내가 더 오래 꼭 잡고 있었다. 예. 그거 막 자랑스럽게 인터뷰하고 막 언론에서 막 탑으로 다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래요, 그게.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재판에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인사조치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었냐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거기 그 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리를 내고 웃었다는 사람 보도도 있고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만면했다 수준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청했던 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기자단 자리가요. 피고인석과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의 여부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면 기자들은 받아치느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웃긴 웃었다는 거. 예, 공통된 기사는 그겁니다. 웃긴 웃었다는 거 같고 또 웃은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유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자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유 전 장관이 청와대에 거듭되는 지시 때문에 승마협회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를 받으면서 속으로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윤회라는 이름을 파악했다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유 전 장관이 대답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증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아까 검사 질문에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 받으면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받은 것이냐 이렇게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신문 내용을 보여주면 자신이 표시해 주겠다라고 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주긴 뭘 주냐 이렇게 대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유 전 장관이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응수했고 유 변호사가 반말하는 거냐 반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흥분함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배경이 뭐지? 그러다가 정윤회 이름을 떠올렸다. 이 진술을 하자 유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누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자 변호사가 읽은 문장에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면 내가 표시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흥분하는 거죠. 주긴 뭘 줘요. 유 장관이 왜 큰 소리 치십니까? 하니까 왜 반말 안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걸 보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웃었다는 건데. 피고인석에 앉아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웃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자리에 많이 앉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앉아본 경험상 자기가 웃으면 그 웃음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비칠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서 예상되는 형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심각하면 웃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웃기는 사람도 잘 안 나오고요 사실을 재판정에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하는 말, 유 장관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기자들이 이렇게 추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직을 하는데 그렇죠. 웃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진짜 웃긴 상황이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오지만 이건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제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웃는 게 뭐냐? 네. 증인과 변호인이 막 싸우는데 웃잖아요. 네. 제가 문의한 전문가에 따르면 궁금하니까 항상 전문가에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의 정치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을 이 이분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분법일 수 없잖아요. 이분법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건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때그때 파악을 하기 마련인데 그냥 저 사람은 선, 이 사람은 악, 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잘라 구분을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경계성 인격이거나 조현병 스펙트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삶을 보면 항상 자신이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때 안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각해보면 뭐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까지 절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자신이 의지하고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꼭 필요로 했었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증인과 변호인이 싸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죠. 네. 실제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말하는 거냐고 큰 소리 할 일이 아닌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흥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상황을 보면 안도하게 된답니다. 안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웃음은 그걸 보면서 잘한다, 신난다. 신나하는 웃음이라고 본인은 해석한다고 이 전문가는. 예. 뭐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따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웃음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웃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고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웃는다는 건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발견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광고 몰아주기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의 KT 광고 플레이그라운드가 7건 따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잘 모르는 일이다.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알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첩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4일자 VIP 지시사항인데 여기에는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줬는지도 몰랐다고. 원래 그냥 훌륭한 광고인이라서 소개만 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이어리에 광고 점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평상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기업에 여러 번 소개해줬고 그럼 또 일은 하겠어요. 근데 딱 한 번 광고인을 취직시켰는데 세상에 그 훌륭한 광고인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아는 딱 두 사람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취직을 시킨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런 후에 광고 총괄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자격이 안 되는 신생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리고 광고를 연속 7건 추진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메모가 그걸 챙겼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증거라는 거죠. 자신이 다 시킨 일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모른다고 일단 부인해 왔는데 또 종범실록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군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아, 무인기 또 나왔네요. 네. 뭐 이게 북한에서 어떤 임무로 얼마나 자주 뛰었는지 국방부에서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하죠. 근데 먼저 눈에 띄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력이네요. 예. 왜냐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왕복이 한 540km. 그 위쪽 어딘가에서 날렸으면은 왕복이 대략 600km 정도 될 수도 있는데 2m짜리 무인기에 엔진 연료 체계가 뭔지 대단한 연비예요. 예.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사진기를 봤더니 35mm 사진기던데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 위에 상공에서 찍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가서 찍을 가치 있는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예. 북한이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사제 드론이 많습니다. 예. 요즘은 4K로 찍어요. 화질도 엄청나고.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게 나을 텐데 고생이 많네요, 북한이. 자, 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다시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돌고 도네요. 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온 게 이제 바른정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출마 어제 선언했습니다. 기호는 뽑혔습니까? 1번 뽑았어요. 1번.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뽑았는데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빨리 가서 로또를 사든지 뭐라도 해라 그랬어요. 1번. 네. 지금 후보가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에요.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 2번이 하태경이고요. 하태경 의원. 3번이 정운천이고 4번이 네. 지상욱. 4번이 사실 지상욱.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 바른정당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당원들은 본능적으로 4번을 누르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지상욱 4번, 그다음에 5번이 김영우. 지금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룰은 네. 모든 당원이 투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는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찍으라고 오면 그걸 누르기만 하면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당원이 하는 그거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국민 여론조사 네. 30%. 국민 여론조사 물론 뭐 당연히 70% 가장 중요했지만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 만큼 인지도나 일반 여론 지지도가 있는 분이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운천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 남편한테는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정운천은 알겠는데 그래요. 그래 내가 왜 정운찬.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혹시 정운찬 총리와 헷갈린 건가 해서 정운찬 말고 정운천을 알아? 내가 그랬더니 오늘 고구마 보냈던데 그래요. 고구마 보냈던데. 네, 지금 그렇게 막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경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영우 의원도 물론 굉장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는 분으로 네. 알려지긴 했으나 대중적으로 그렇게 높은 인지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성욱 의원도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긴 하나 그건 오랫동안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또 부인의 지명도 때문에 얻었던 지명도가 있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특히 최근 대선 기간에서 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후보와 거의 뭐 맞짱 뜨는 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언론을 많이 탔고 대중 인터뷰도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혜훈 의원만큼 지금 언론 노출이 많은 의원이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선거가 또 뚜껑 열어봐야 알죠. 당선 안 되면 이제 당선 안 되면 여기서도 잘리고 이제 네. 아니 근데 당선이 혹여 되시면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당대표로도. 그거는 이제 당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겠는데요? 며칠이죠? 이제 디스하시고 막 이제 반대운동 하시게요? 네. 이 당원 투표는 17일부터 이제 권역별로 차례차례 합니다. 호남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24일, 25일. 그래서 결론은 26일 날 납니다. 당내 분석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아무도 당내 분석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강 2중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직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누가 되겠지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오자 토론 한번 할까요? 그럼 좋죠. 바른정당 당대표 오자 토론. 그러면 감사하죠. 예.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 코너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닐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답에 따라서 도와주시냐 방해하시냐 걸려 있네요.
그렇죠. 안 나오시면 뭐 당대표 출마하실 때 아예 방송에도 안 나오는 걸로. 네. 자, 왜 출마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나중에 여쭤볼 텐데. 네. 본인은 왜 출마하셨습니까? 당이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좀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2자리 가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이 살아야 저도 살고 사실 뭐 일종의 우리 당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집에 불 난 거다 비슷하잖아요. 불을 끌 때는 양동이도 쓰고 종제기도 쓰고 모든 거 다 동원하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종제기라도 필요한 상황이라 저라도 뛰어들어서 당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던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있었죠. 예. 예.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예. 자유한국당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거나. 청문회 추경 이런 거요? 예.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작아서 묻힌 건지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3당은 거의 모든 사안을 공조하는 것처럼만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뭐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커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지 그렇게 가고 있죠. 맨날 보도가 그래요. 구분을 할 만한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구분할 만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 김상조 이제는 이제 위원장이죠. 후보였던 시절. 네네. 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강경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제 야당은 다 반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의원님만 하더라도 좀 입장이 다르시죠. 이미 저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김상조 후보는 좀 공정위원장으로 이만한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좀 다른 당의 공식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죠. 네. 의원님은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 의혹 뭐 그렇게 저기 다 따지기 시작하면 공직할 사람이 국회의원들부터 좀 이제 걱정되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위장 전입 가지고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300명 다 조사하겠다. 그리고 너희 300명 중에 이 정도 위장 전입이 있는 사람 다 사퇴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상조 사실 이제 지금 위원장의 그 여러 가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임명하는 거가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닌 다음에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전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역량과 자질을 쭉 종합해서 평가해 보니까 뭐 공정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 뭐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저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당론을 안 정하다 보니까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시는 분이 그냥 당론처럼 언론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혹은 의원님도 그러고 김영철 의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김상조 강경화 후보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통과시킬 만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지명도 있는 분들이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런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당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해당 메커니즘이? 담당 뭐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구를 지목하는 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몇 명 없는데요 뭐. 바른정당에.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발언이 그냥 공식 입장이 돼버려서 그래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변인이겠죠? 예. 뭐 꼭 대변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겠죠. 뭐 중론을 좀 묻기도 하겠고, 혹은 뭐 지도부의 의견을 묻기도 하겠고, 뭐 선수 높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겠고,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른정당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당론도 없다고 하는데 당론처럼 보도가 되고, 바른정당은 결국 그렇게 다 반대하는 걸로 이미지가 굳혀지는 건 바른정당을 위해서 좋지 않지 않나요? 사실 지금 당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좀 바로 잡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개별 당직을 맡은 사람이 A, B, C, D 있으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이게 당 전체에 어떻게 보면 조율되거나 또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들이 막 나갈 때도 누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장이 있어가지고 조율하고 통제하고 대장이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수 의견이 아니다. 다수 의견은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역할을 하는 대장이 지금 없잖아요. 당 대표도 없고 지금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일어나는 그런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도부가 선출이 돼서 당 대표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죠. 기자들도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혼선을 겪거나 아니면 저 정도로 대변인이 말하면 뭐 중지가 모아졌나 보다 오해하거나. 사실 언론인들도 얼마나 바빠요. 매일매일 기사 쓰고 취재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 누가 발표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냥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이겠거니 그렇다. 그럼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여러 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최초의 외무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낙마하면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이다. 여성으로서 그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뭐 심증일 뿐이지 제 짐작일 뿐이지 무슨 물증이 있는 건 아닌데, 강경화 후보자는 보니까 주로 외국에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지인들 얘기를 그분을 잘 아는 여러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모든 걸 하신 것 같아요. 뭐 오래 외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경제권을 분리했다고도 하고 아예. 뭔가 이제 결혼할 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친정 쪽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채무라든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예 결혼 때부터 이 소위 재정 문제는 구분 계리를 딱 해서 전혀 노타치하는 걸로 그렇게 뭐 돼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을 갖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랬다면 저도 이제 일하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참 상당히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사무차장을 하는 그 현직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는데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국은 하자가 있어서 너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참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뭐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고요 사안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 국면이. 그리고 불과 2주 후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우리 국익에 중요한데, 그러면 외교 장관이 없이 이 일을 어떻게 치룰 건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권을 발휘해서 임명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당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와 또 다른 얘기했다고 또 이제 당에서 난리가 날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조심스러우시군요. 네,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난리 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각 바른정당의 개별 의원이 가진 생각과 좀 다른 당론처럼 비춰지는 입장들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과도기라서 그렇다. 근데 그런 과도기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야3당은 다 공주해서 다 일일이 모든 걸 반대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바른정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치면 지금 지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바이올린이 자기 맘대로 소리 내고 막 첼로도 지금 연습하는 그런 상황이야, 징징거리.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조 위원장을 임명했더니 어제. 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채택 안 되면 거의 다 임명했거든요, 그냥. 아니, 뭐 그랬죠. 절차적인. 기억나죠. 예. 그 농림수산부 장관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바로 직전에 그분 때문에 이 난리까지 온 계기도 됐잖아요. 네. 경찰청장도 뭐 음주운전 때문에 네,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냥 임명했어요. 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임명하자 바로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첫 번째 권한인데 마치 채택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듯 그러면서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 권한을 썼더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 나온 워딩이 뭐냐면 독재였어요. 독재? 네. 바른정당이 독재라고. 독재 찾아보십시오. 독재라는 단어 등장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너무 게으르다. 그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항의할 수는 있는데 네. 여기다 독재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게 울림이 없거든요. 말을 세게 한다고 다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고 울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오히려 반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의 메시지 관리가 불통 그리고 독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도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독재라고 했고요. 바른정당이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고 네, 좀 대화가 필요하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름없는 스탠스로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당대표 출마해보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낡은 보수와 얼마나 우리가 다른가 확연히 결별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방향도 그쪽으로 좀 가려고요. 낡은 보수라는 거는 보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다음에 진영 정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진영밖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대한민국보단 진영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우리는 과감하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 정체성에 비춰봐서 이건 우리가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안만은 결연히 맞겠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 잡는 정치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정당은 자기 존립을 위해서 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아니 제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찬성한 게 뭐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찬성은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하신 건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내내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미지는 내내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와운데 바른정당도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오늘 논평은 그렇지만 추경 같은 것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아예 심사조차를 안 하겠다고 거부했지만 저희는 심사 합의했어요. 이런 것도 다르죠. 다릅니까? 네. 그래요. 그게 다른 뉴스로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메시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시정연설을 하는 날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 차담회에 가지 않았고 우리는 추경 자체 논의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를 하겠고 시민을 하겠다는데 동의했다.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날 다시 아니다. 야3당은 추경에 반대한다라는 워딩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정이? 시정연설 하시는 날, 대통령께서 하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에 참여한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담당자 A예요, A. 담당자 A.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 못 드리는 거를. 담당자 A. 예.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니다 우리가 이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 소위 예. 야3당이 똑같은 생각이다 추경 요건에 맞지 예. 않다는 생각 요거를 발표한 사람은 담당자 B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자꾸 말이 달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래. 완전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B한테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심사에 참여한다고 언론에 타 발표했는데 그래서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확연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게 어제 다 뉴스였는데 아니 오늘 이게 뭔가요? 하고 제가 어제 전화를 다시 B에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셔 어제 하루 종일 통화를 해갖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두 개가 안 달라. 안 다르다? 안 다르라. 심사는 참여해. 그런데 근데 요건에 안 맞다는 뜻이지. 이거예요. 심사, 그러니까 요건에는 안 맞지만 심사에는 참여해가지고 네. 일일이 따져보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네. 이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2월 말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야3당이 다 반대했다는 메시지가 그 다음날 나온 것이고 그 전날에는 자유한국당만 아예 반대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 B 담당자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기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해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 국민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빨리 이 지휘자를 뽑아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화롭게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화음을 내겠습니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면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화음을 낼게요. 사람들이 바른정당 안에 들어가서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다 만난 다음에 바른정당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언론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렇게 하겠어요. 바른정당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외부에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메시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자꾸 같은 메시지가. 네. 하여튼 뭐 본인이 대표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2주 후면은 해결되니까 죄송합니다. 2주만 좀. 이건 어떻습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표결에 가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불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예, 물론 제가 모든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본 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김상조, 강경화 이런 인사들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네. 뭐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뭘 반대했던 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를 분명할 수 있는 게 표결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수 진영에는 있을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도 점수를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군 그 운전하신 분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하고 또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반대하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보수 정치의 관점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모르는데 여하간 이분이 어쨌든 제가 보면 국민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으면 통과될 법한 인사인데 이거 하여튼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 이런 약간지 이념적인 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위해서 헌재 재판관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건 괜찮은데 소장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